시간에는 결정 트리를 이용해서 회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소개하고요. 결정 트리의 학습 알고리즘, 그 중에서도 이제 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트리의 멈춤 조건과 공간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회귀를 위한 결정 트리는 사실은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제 우리가 분류와 회귀의 차이에 대해서 처음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귀 같은 경우는 출력값이 수치값인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속성은 지금 동일하게 수직 점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의 어떤 피처가 있는데 이 피처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도형이 어떤 면적을 가지는지 이게 이제 아웃풋이 되도록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는 앞서 봤던 예제와는 달리 이제 요 면적 부분이 출력값인데 요게 지금 수치값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은 전부 정수지만 실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제 회귀를 위한 결정 트리도 생긴 거는 결정 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 샘플이 일단 먼저 이제 패턴이 수직인지 직선인지 수평인지 혹은 대각선인지 요 세 가지로 일단 이 결정 트리를 내려가 보고 그 다음에 만약 이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점선인지 실선인지 그 겉에 선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따라서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실선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45.5 정도의 면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결정 트리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제 마지막에 있는 단말 노드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어떤 카테고리나 클래스로 딱 분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값을 가지는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정 트리를 만들고자 할 때도 사실은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우리가 분할 특징을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분할 특징을 선택해야 하느냐,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을 할 수는 없겠고요. 여기서는 클래스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엔트로피나 어떤 불순도를 계산하는 다른 진위계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표준 편차 축소를 최대로 하는 특징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표준 편차 축소가 최대로 된다 하는 것은 표준 편차를 2번 구해서 그것의 차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특징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식도 보시면 표준 편차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SD를 따왔는데 그 SD가 지금 어떤 데이터가 나뉘기 전에 표준 편차, 그리고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표준 편차, 이 두 개를 계산을 해서 그 두 개의 뺀 값으로 표준 편차 축소를 계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평균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표준 편차는 어떤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이 평균으로부터 많이 퍼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표준 편차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시를 보면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어떤 확률 분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규 분포는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평균이 존재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평균인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평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적은 데이터일 때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 종 모양이 어떤 데이터들이 좀 더 평균에 가까운 것이 훨씬 많고 평균에서 멀어진 데이터들은 적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평균 쪽에 더 높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평균에서 많이 떨어진 데이터들도 많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표준 편차가 또는 이제 분산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이제 표준 편차나 또는 분산이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이 분할의 특징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그 불순도를 가지고 이 분할의 기준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했던 것이 이 나누기 전이랑 나누고 난 다음이랑 나누기 전에는 많이 이제 섞여 있는 데이터였는데 나누고 났더니 전부 다 동그라미만 들어있거나 전부 다 세모만 들어있는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뉘어지는 피처가 좋은 피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원래의 데이터는 이제 뭐 35.5에서 뭐 50도 있고 뭐 45도 있고 20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같이 모여 있는 형태였다면 이거를 이렇게 쪼갰더니 크기가 작은 뭐 15, 20 근처에 있는 애들끼리 모이고 그 다음에 뭐 35나 50, 45 이런 식으로 큰 쪽끼리 또 모이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좋은 결정 트리가 되는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분산이 굉장히 큰데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나눠지고 나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는, 즉 이 표준 편차의 차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피처를 선택해야지만 좋은 피처로 우리가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엔트로피의 차이를 계산한 것처럼 표준 편차의 차이를 계산해서 표준 편차가 확 떨어지는 그런 피처를 선택을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엔트로피들을 여기서 각각 계산해서 가중평균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나뉘어진 그룹에 대해서 여기에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두 개의 가중평균을 계산을 하는 식으로 이 SDA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중평균이고 SD의 나눠진 다음에 SD의 가중평균이고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은 나누기 전에 SD. 그래서 요것들의 가중평균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걸 살펴보게 되면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지금 앞에 피처는 다 떼고 그 마지막에 있던 y값, 즉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만 가지고 온 건데 이 면적의 값이 이런 식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면 9.67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3에서부터 뭐 60 몇 가지 굉장히 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처음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패턴을 기준으로 나눠 봤더니 이때의 이제 SD가 9.67 이었는데 패턴을 기준으로 나누면 지금 수평 수직 대각선이니까 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때 이제 각각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 봤더니 이때 이제 12.15다. 여기서는 9.36이다. 여기는 5.7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산을 뭐 여기서는
그냥 알아서 계산했다고 생각하고 이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이 뭐 전체 14개였는데 이게 이제 5개, 5개, 4개로 나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가중평균 계산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앞에 몇 개의 샘플로 나뉘어졌는지가 가중치가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계산된 표준 편차가 이 뒤에 붙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은 9.05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때는 9.05. 이거는 SD를 어떤 패턴이라는 특정한 이제 피처로 나누고 난 다음에 계산된 가중평균이죠. 이 두 개를 빼게 되면 결국에는 이 표준 편차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0.61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SDR 패턴이 0.61이었다. 즉, 이 SD 표준 편차의 차이로 계산된 값이 이제 0.61이었다. 근데 이건 패턴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고요. 근데 이거를 다른 피처를 가지고 뭐 닷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 다음에 뭐 아웃라인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때 다 계산을 해봐서 이 중에서 가장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을 뭔가 요 처음 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특징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가 회귀를 하게 되든지 분류를 하게 되든지 동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 트리를 회귀를 위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은 사실은 이제 가장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는 ID3 알고리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ID3 알고리즘은 범주형 특징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한 결정 트리 학습이에요. 이제 특징값이 범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요렇게 여기가 지금 피처 x1, x2, x3라고 하고 우리가 뭐 예측하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컬럼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 특징들이 요게 삼각형, 사각형 문제나 혹은 플레이 테니스에서는 다 카테고리의 어떤 값을 갖는 데이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우리가 점이 있다, 없다, 유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실수값을 가지는 피처가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대각선이다, 아니면 수평이다, 수직이다 이런 것도 세 개의 클래스를 갖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진 어떤 범주형 특징 값을 갖는 데이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ID3 알고리즘을 써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요 피처의 값이 이거 자체가 또 3.5, 4.1 뭐 이런 식으로 실수 값을 갖는 피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앞에서 봤던 알고리즘으로는 어떻게 나눠야 될지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이 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피처가 어떤 값을 갖는지에 따라서 서브트리를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실수값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되나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알고리즘들이 또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수치형 특징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C4.5, 5.0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본 알고리즘을 개선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소개할 알고리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카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랜덤 포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포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숲이죠. 숲이라는 건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결정 트리, 이 나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걸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랜덤 포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음에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카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트 알고리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치형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트리를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진 트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진 트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트리의 서브 트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나의 부모가 있으면 두 개로 나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나뉘어질 때 무조건 두 개로만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진 트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치형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분할의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데이터를 나누기 위한 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의 피처를 딱 선택해서 그 피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으로 서브트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피처들의 어떤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에 yes 혹은 no, 여기도 yes 혹은 no,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도록 이 질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 뒤에 예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피처가 A, B, C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여기서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x1이라는 피처를 사용하면 A, B, C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이너리로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나눌지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런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을 x1이 A인지 혹은 A가 아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식으로 이 질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누면 사실 전체 데이터를 A인 것과 A가 아닌 것으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x1이라는 피처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구성을 했다면, 이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A가 아닌 거는 B와 C가 또 있으니까 x1이 B인 것과 B가 아닌 것,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같은 피처에 대해서 여러 번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ID3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의 피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A, B, C 이렇게 한 번에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지금 카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번 하고 또 한 번, 두 번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처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죠. 그래서 약간 이제 후보 질문을 생성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후보 질문을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정보를 3차원 특징 벡터로 표현한다고 하자. 근데 x1은 직업, x2는 선호 품목, x3는 구매 성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각각이 사람이겠죠? 각각 샘플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디자이너이면서 전자제품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구매 성적은 몇이고, 이런 식으로 각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 형태로 하나씩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요것들을 이렇게 y가 여기 있네요. y가
1 또는 2 또는 3 이렇게 그룹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y로 구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보던 폼으로 다시 써보면 요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x1, x2, x3, 그다음 y. 여기에 이제 그냥 사람이라고 할게요. 사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사람은 직업이 교수고, 그 다음에 의류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구매 성적 같은 경우는 50.6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룹이, 이 Y라는 그룹은 세 가지 그룹밖에 없네요. 1, 2, 3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그룹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밑에 데이터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할지를 예측하는 것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결정 트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이너리니까 두 개로만 나눠지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전체 총 9명의 사람이 있네요. 9개 샘플이 있을 때 얘를 두 개로 어떤 그룹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x1과 x2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 x3만 실수이고 x1, x2는 사실상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카테고리 데이터의 범주형 데이터죠. 왜냐하면 지금 이 x1이 가질 수 있는 그 항목이 1에서부터 7까지 7개의 직업군밖에 없고, 2.5 이런 것은 가질 수가 없죠. 이거는 숫자만 이렇게 1에서 7로 표현해 놨을 뿐이지 사실은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x2도 마찬가지고요. x2도 1에서 5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범주형 데이터고, x3만 어떤 실수형 데이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범주형 데이터는 나눌 때 어떤 식으로 한다 했었죠. 이제 1번인지 아닌지, 2번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첫 번째 항목이 1인 거는 아무도 없네요. 이제 디자이너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6번인 경우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훈련 데이터에서 가지고 있는 값이 2, 3, 5, 7밖에 없어서 지금 질문을 총 4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떤 사람이 직업이 2번이 뭐였죠? 스포츠맨인지 아닌지, 교수인지 아닌지, 이렇게 요런 질문들을 우리가 카테고리컬 데이터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x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특성일 경우, 특징일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x3 같은 경우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나눌 때 부등식으로 질문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샘플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인접한 두 샘플의 중간값을 임계값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예제에서 훈련 데이터에서 x3의 값만 쭉 모아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총 우리가 9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x3의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요 중간값, 이게 지금 46.7인가 봐요. 46.7.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이의 중간값인 49.2.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의 중간값인 57.95. 이렇게 각각의 이제 범위들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46.7보다 작은지 큰지 라는 질문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49.2보다 작은지 큰지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생성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 17개의 후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때 어떤 질문을 사용해서 가장 먼저 나누는 게 좋을지 이거를 17개 중에 한 개 후보 질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또 유사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불순도 측정하는 것은 기존의 이제 ID3 알고리즘에서 설명드린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 지금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훈련 집합을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새 부류의 발생 확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일단은 우리가 나누기 전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을 때 이게 지금 9개 샘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9개 샘플이 지금 Y가 그룹이 1하고 2하고 3이 있었죠. 근데 이 1하고 2하고 3이 지금 각각 3개, 4개, 2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인 것이 3개, 2인 사람이 4개, 3인 사람이 2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9분의 3, 9분의 4, 그 다음에 9분의 2 이런 식으로 클래스별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 확률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엔트로피, 그 다음에 진위, 그 다음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이 값을 다 집어넣으면 엔트로피는 이렇게 되겠죠. 9분의 3, 9분의 4, 9분의 2가 엔트로피 식에 들어간 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위 계수는 1에서 각각의 확률 제곱을 한 것을 더한 것을 뺀 거니까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분류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1에서 뺀 거였기 때문에 1에서 9분의 4를 뺀 0.55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전체를 나누기 전에 불순도를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누고 난 다음에 불순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후보 질문이 17개나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하나의 예시만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불순도 측정 방법으로 진위 불순도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는 9개의 샘플에서 하나의 17개 질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서 선호 품목이 스포츠 용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예시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스포츠 용품인 사람은 이쪽 3명은 이쪽 그룹으로 가게 되어 있고 스포츠 용품이 아닌 사람은 오른쪽 그룹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3명, 6명 이렇게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위 지수를 사용해서 불순도를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279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7번째, 9번째 사람은 전부 다 1번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그룹에서 불순도를 계산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0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순도를 계산하면 진위 계수를 계산하면 0.444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앞에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가중치를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줘서 이 각각의 진위 계수 앞에 가중치 붙은 거 해서 진위 어떤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나누기 전에 진위 계수에서 뺐더니 0.3457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산 방법은 동일한데 이제 질문을 후보 질문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만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도코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이 처음에
노드 하나를 생성하고 R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R인 이유는 이게 이제 루트이기 때문일 거예요. 루트 노드를 하나 생성하고 이제 R이라고 하면 얘를 이제 나누고 싶은 건데, 그 나눌 때 이제 이 후보 질문을, 전체 후보 질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모든 후보 질문에 대해서 불순도 감소량을 측정해서 그 중에 불순도 감소량이 최대인 것을 하나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이게 각각 X 레프트, X 라이트 이런 그룹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 요거를 다시 또 어떻게 나눌지 요거를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로 또 스플릿 노드라는 펑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요 t 레프트와 t 라이트를 다시 분할하는 것을 계속 재기적으로 반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에 보시면 요 xt가 멈춤 조건을 만족하면 if 노드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더 이상 이제 쪼개지 말고 그냥 이 노드를 마지막 노드, 단말 노드 또는 if 노드라고 생각하고 멈추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멈춤 조건을 만족하면 그렇게 멈추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멈춤 조건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쪼개서 내려갔더니 여기가 이제 전부 다 동일한 그룹으로 완전히 모여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쪼개도 되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 속한 샘플이 전부 다 같은 클래스일 때는 이제 단말 노드라고 생각하고 멈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과잉 적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샘플이 너무 많으면 이제 샘플이 무조건 이런 기준으로 쪼개게 되면 이제 제가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과잉 적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해서 뭐 불순도가 0인 거 당연히 좋은 거겠고, 이거랑 위에 써 있는 조건이랑 동일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로 내려온 샘플의 개수가 뭐 10개 이하로 이미 많이 조그만한 그룹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때도 끊을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때 계산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불순도 이 밑에 부분에서 계산한 불순도 감소량이 너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라는 것은 이렇게 질문으로 쪼개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불순도 감소량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굳이 더 이상 트리를 쪼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더 완화된 멈춤 조건으로 우리가 트리를 구성하게 되면 과잉 적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잉 적합이 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Q1으로 우리의 샘플을 Q1이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일단 쪼갰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Q2, Q3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분류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Q2라는 질문이 있고, 이 Q2라는 질문 안에 여기에 속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여기 Q3와 Q4는 보니까 이 Q4가 굳이 이것을 하나의 별개의 단말 노드로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요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파란색 그룹으로 나눴으면 이제 조금 트리가 덜 복잡해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하나의 빨간색 노드 때문에 또 이거를 다시 Q3, Q4로 질문해서 쪼개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 그룹이 좀 3개의 그룹으로 잘게 쪼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과잉 적합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대신 그냥 조금 더 노이즈가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조금 파란색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룹이라면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이제 오류가 적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예시를 가지고 이제 카타 알고리즘에서 질문을 어떤 것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이 x1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범주형, 얘는 이제 실수인 피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여기 명시를 해놨어야 되는데 범주형의 특징이라서 1하고 2하고 3의 값만을 가지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실수형은 이제 실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값을 가지는 피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질문 리스트는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1인지 아닌지, 2인지 아닌지, 혹은 3인지 아닌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x2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장 작은 것부터 나열을 해보면 2.3, 그 다음에 3.4, 3.6, 5.9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사이에 이 중간값인 1.7보다 작은지 큰지, 그 다음에 여기도 2.3과 3.4 사이에 이 중간값인 2.85보다 작은지 큰지, 그 다음에 여기 3.5보다 작은지 큰지, 여기에 4.75보다 작은지 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형 특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회귀를 위한 결정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할 특징을 선택할 때 불순도 대신에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결국에는 분할했을 때 표준 편차가 크게 줄어드는 특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정 트리 알고리즘 가운데 카타 알고리즘은 이제 범주형뿐만 아니라 수치형 특징 값을 갖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이고, 또 이 카타 알고리즘은 피처에 의한 분할을 같은 피처에 대해서 여러 번 할 수 있고, 또 이진 트리가 형성이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정 트리를 멈추는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불순도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샘플 개수가 충분히 적을 때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